남의 집에 숨어 살던 여인. 옛날 경씨 집안은 유서 깊은 집안으로 저택이 굉장히 넓고 컸지만 점점 가온이 쇠퇴하여 크고 작은 건물들이 모두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 괴상한 일이 생기고 방에 달린 창문이 저절로 여닫히기도 하여 집안 사람들이 한밤중 놀라 소동을 일으키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경씨는 이러한 일이 마음에 캥기어 집 안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장으로 거처를 옮기고 집에는 늙은 문지기만 남겨두었지요. 그 뒤로 집은 점점 더 황폐해졌고 아무도 없는 집에 가끔 웃고 떠드는 소리,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는 때도 있었습니다. 경씨에게는 거병이라는 조카가 있었지요. 거병은 제멋대로 살아가는 괴짜였는데 문지기 늙은이에게 그 집에 이상한 일이 생기거든 즉시 알려달라고 부탁을 해두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밤 등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을 본 문지기는 거병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거병은 문지기가 만류하는 것도 뿌리치고 성큼성큼 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방을 지나 다른 방으로 가려 할 때쯤 소근소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살짝 문틈으로 엿보았습니다. 그곳에서 한 노인이 갓을 쓰고 남쪽을 향하여 한 노파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동쪽을 향하고 있는 젊은이는 기껏해야 20살쯤 되어 보였고 오른편에 있는 소녀는 17살 정도 돼 보였습니다. 술과 고기 안주가 가득 놓여 있고 이야기로 웃음꽃이 한창이었지요. 그때 거병이 쓱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불청객이 한 사람 왔습니다. 그러자 모두 깜짝 놀라며 달아나 숨어버렸습니다. 노인만이 다시 나와서 꾸짖었지요. 남의 안방에 함부로 들어오는 놈이 누군가? 그러자 거병이 말했습니다. 여긴 우리 집 안방이란 말이오. 그런데 당신들이 마음대로 차지하고 자기들끼리만 맛있는 음식과 술을 마시고 있잖소. 노인은 거병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째 주인이란 말이오? 나는 거병이라는 사람인데 이 집 주인의 조카란 말이오. 그러자 노인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조남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집안 사람들을 다시 불러 요리를 새로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거병이 말하였지요. 우리는 한 집안 식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까지 앉아있던 사람들도 달아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모여 같이 마시도록 합시다. 노인이 효아야 하고 부르자 젊은이가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자기 아들이라고 말하였지요. 집안 내력을 묻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의군이라 합니다. 거병은 원래 호걸풍인 사내여서 담론이 시원하였고 활달한 기상이 있었는데 효아 역시 사소한 일에 구애됨이 없는 성격이었으므로 몇 마디 말이 오가자 즉석에서 의기가 투합되게 되었습니다. 효아는 거병을 형님으로 모시게 되었지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조부님이 도산외전이라는 책을 저술했다고 들었는데 알고 있으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나는 도산씨의 후예입니다.
모대 이전의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지요. 아무쪼록 당신이 좀 가르쳐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리하여 거병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화를 넣어서 청산유수처럼 신이 나도록 이야기했으므로 노인은 크게 기뻐하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조상에 대한 내력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따지고 보면 이분도 전혀 남이 아니지. 어머니와 청봉을 불러다가 같이 듣도록 하자꾸나. 효아가 휘장 안으로 들어가더니 곧이어 노파가 젊은 여인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 여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여쁜 얼굴과 영리한 눈매가 이 세상 사람 같지 않게 아름다웠지요. 노인은 거병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노파는 나의 아내이고 얘는 청봉이라 부르는데 내 조카딸입니다. 머리가 영리하여 보고 들은 것은 좀처럼 잊어버리는 일이 없지요. 거병은 이야기를 끝내고 술을 마신 뒤 여인을 계속해서 쳐다보았습니다. 여인도 눈치를 채고 퍼뜩 고개를 숙였지요. 거병은 얼빠진 사람처럼 황홀하여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술상을 탁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면 나는 임금의 자리와도 바꾸지 않겠소. 노파는 그가 점점 취기가 심해져서 추태가 벌어지는 것을 보고는 처녀와 함께 휘장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병은 낙심하여 노인에게 작별 인사를 나누고 나왔지만 청봉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려 아무리 해도 잊을 수가 없었지요. 밤이 되어 다시 찾아가 보았으나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병은 다시 한번 만나기를 애가 타도록 기대하며 집으로 돌아와서는 가족들에게 모두 그 집으로 옮겨가서 살자고 의논을 하였으나 아무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그는 혼자서 다락 아랫방에 기거하며 글을 읽기로 작정했습니다. 다음 날 밤 자정이 넘어 등잔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 무렵 딸랑하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다락 뒷문 빗장을 벗기고 문 여는 소리가 분명했습니다. 그가 급히 일어나서 살짝 밖을 내다보자 뒷문이 반쯤 열려 있었지요. 그리고 신발 소리가 들리며 등잔 불빛이 방 안에서 새어 나왔습니다. 언뜻 보이는 것이 청봉의 모습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거병이 나타난 것을 보자 깜짝 놀라 뒷걸음질하며 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내가 무서운 것을 참아가며 여기에 와 있는 것은 그대를 만나보기 위해서입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으니 잠깐 손이라도 잡고 웃어주신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그 마음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다만 숙부님의 말이 너무나 엄중하여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거병은 그래도 끈덕지게 애원했습니다. 여인은 그 심정을 이해한 듯이 문을 열고 살그머니 나왔지요. 그는 기뻐하며 여인과 함께 다락 아래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여인이 말하였지요. 다행히 연분이 있어 이리 만나게 되었습니다만 오늘 밤만 지나면 아무리 만나려 해도 안 될 뻔했습니다. 어째서 그렇지요? 숙부님은 당신이 난폭한 것을 두려워하십니다. 그래서 딴 곳으로 이사할 것을 결심하셨지요. 그래서 모두 나서서 가재도구를 새로운 집으로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지금 집을 지키고 있는 셈인데
내일이면 모두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때 노인이 쑥 하고 들어왔습니다. 여자는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여 몸둘 바를 몰랐지요. 고개를 숙이고 마루 바닥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화가 나서 말하였지요. 뻔뻔스럽게도 집안 망신을 시키는구나. 냉큼 나가지 않으면 두들겨 패줄 테다.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황급히 나가버리고 노인도 따라 나가게 되었지요. 거병이 뒤를 따라가며 귀를 기울이니 무수히 질책하는 소리가 들리고 청봉이 한없이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하였지요. 그래서 큰 소리로 고함을 쳤습니다. 죄는 제게 있습니다. 청봉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만약 청봉을 용서해 주신다면 저는 매를 맞아도 좋고 목이 잘려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잠시 후 방 안은 고요해지고 달그락 소리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그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자기로 하였지요. 그 후부터 저택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거병의 삼촌은 이 사실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하여 그 집을 거병에게 팔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기꺼이 집을 사 가족을 데리고 저택으로 이사해 와서 1년 이상을 살며 무척 집의 애착을 느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청봉에 대한 생각만은 하루도 잊을 수가 없었지요. 어느 날 거병이 산소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새끼 여우 2마리가 사냥개에게 쫓겨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중 한 마리는 들판의 숲속으로 뛰어 들어갔지만 다른 한 마리는 길 가운데를 달리다가 거병의 모습을 보자 옆으로 달려와서 울부짖는 것이었습니다. 거병은 불쌍히 여기어 옷소매에 감싸가지고 돌아왔지요. 그러고는 문을 잠근 다음 대청 마루에 있게 하였더니 잠시 후 그 모습은 사라지고 청봉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가 크게 기뻐하며 어찌된 일이냐고 물으니 청봉이 말했습니다. 마침 여종과 함께 들판에 놀러 나왔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개에게 물려 죽었을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고 싫어하지 말아주십시오. 매일같이 그대만을 생각하고 꿈속에서까지 잊지 않고 있었는데 그대와 만나게 되었다니 싫어한다는 것이 웬 말이오? 이것이 아마 운명이라는 거겠지요? 아무튼 잘 되었어요. 여종은 내가 이미 죽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언제까지나 당신을 모시고 있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거병은 기뻐하며 후원 별장에서 여인을 살도록 했습니다.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거병이 깊은 밤에 홀로 책을 읽고 있었는데 효아가 벼랑간 찾아왔지요. 효아는 땅바닥에 넙죽 엎드리며 슬픈 듯이 말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뜻하지 않은 재난이 닥쳐왔습니다. 당신이 아니고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찾아뵈어야 할 것이지만 아무리 해도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아 제가 대신 찾아온 것입니다. 대체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효아가 대답했습니다. 혹시 막삼이란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그럼 그 사람은 우리 집과 같은 해에 과거에 급제한 것이 인연이 되어 알고 지내는 집에 아들이지. 그 사람이 내일 이곳에 나타날 것입니다. 마냥 여우를 사냥했거든. 아무쪼록 그것을 달라고 하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다락 아래에서 받은 치욕이
지금도 가슴속에 맺혀 있는데 나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면 어째서 청봉을 나에게 보내주지 않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네. 효아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봉이는 들판에 나갔다가 죽은 지 이미 3년이나 되었습니다. 거병은 옷소매를 뿌리치며 그렇다면 원한은 더욱 깊어질 뿐일세 하고 대답할 뿐 책을 다시 펼치고 소리 높이 읽으며 돌아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효아는 얼굴을 가리고 소리내어 울다가 돌아갔지요. 거병은 청봉에게 가서 효아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청봉이 얼굴이 새파래지며 말하였지요. 정말로 구해주시지 않을 건가요? 구해주긴 구해주지. 아까 선뜻 대답하지 않은 것은 전에 너무 심한 대우를 받은 것을 좀 보복해준 것뿐이야. 다음날 정말 막삼이 찾아왔습니다. 금빛 찬란한 철갑을 가슴에 장식하고 말에 올라 화살통을 등에 메고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었지요. 거병이 대문 밖에 나가서 마중하자 많은 짐승을 사냥한 가운데 한 마리의 검은 여우가 섞여 있는 것을 보았지요. 손을 대어보니 아직도 살갗에 더운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죽 외투를 수선하는 데 필요하니 검은 여우를 달라고 하니 막삼은 서슴지 않고 노끈을 풀고 끌어주었습니다. 이리하여 거병은 즉시 청봉에게 가져다 주고 그대로 손님과 술잔을 나누었지요. 손님이 돌아가자 청봉은 검은 여우를 품에 안고 정성껏 상처를 간호했습니다. 3일이 지나자 검은 여우는 다시 살아났고 땅 위에서 몇 번 뒹굴뒹굴 그르자 어느덧 노인으로 변했습니다. 노인은 청봉을 보고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듯 의심하는 눈초리였지요. 그래서 청봉이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정중히 인사를 한 뒤 전번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쁜 듯이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정녕 죽지 않았으리라고 믿고 있었다. 역시 그리 되었구나. 청봉이 거병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저를 극진히 생각해 주신다면 아무쪼록 다시 이 집을 빌려주십시오. 저는 이것으로 숙부님에게 길러주신 은혜에 보답하려고 합니다. 거병은 그렇게 하기로 승낙해 주었습니다. 밤이 되자 노인은 온 가족을 모두 데리고 왔습니다. 그 후부터는 친어버이와 자식처럼 사이가 좋아져서 다시 의심하거나 싫어하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거병은 서재에 기거하며 학문에 힘썼으며 가끔 효아가 찾아와서 같이 술도 마시고 세상 이야기도 나누며 살았다고 합니다. 영웅바위 이야기. 선조 임금 시절 토정 이지함이 아산 현감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이골 현감으로 복직하는 동안 백성들의 살림을 자기 집처럼 잘 보살피고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더욱이 토종 선생은 풍수지리에 밝은 데다가 축지법까지 쓴다는 소문이 있었고 인간 세상의 앞을 훤히 내다보는 능력을 지녔다고도 했습니다. 하루는 토정 선생이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뜰을 산책하다가 밤하늘을 쳐다보며 개탄하는 것이었습니다. 큰일이 났구나. 이때 곁에서 수행하던 아전이 물었지요. 사또 나으리, 무슨 병괴의 징조라도 보이십니까?
내일 오시경 큰 비가 내려 홍수가 지는 통에 이곳에 큰 나루터가 생기겠구나. 무고한 백성들에게 많은 피해가 있을 징조가 보인단 말일세. 그는 곧 지팡이를 짚더니 홍수가 날 것이라고 한 현장으로 달려가 백성들의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내일 큰 비가 내려 홍수가 날 터이니 피난할 준비를 하시오 하고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원님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개 중에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어 한밤중에 짐을 꾸린다, 양식을 준비한다며 수선을 떨며 높은 산으로 피신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토정은 계속 이 마을 저 마을로 건너다니며 내일 큰 홍수가 날 터이니 어서 피난을 가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 벌써 밤이 깊어 자정이 되었지요. 그래도 지칠 줄 모르고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한 지게꾼이 원님 곁으로 다가오면서 코 웃음을 치며 한마디 불쑥 내밀었습니다.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은 보지 못하고 남의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끌어다니는군. 이 말을 들은 토정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예사 사람이 아닌 듯하여 토종은 얼른 그의 뒤를 쫓아가면서 잠깐 서보라고 불렀지요. 그러나 그는 빠른 걸음으로 걷기만 했습니다. 얼마나 걸음이 빠른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자 토정 선생은 축지법으로 그를 쫓으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하자고 부탁했습니다. 갈 길이 바쁜 사람이요. 왜 자꾸 부르는 게요? 선생이 조금 전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그러나 지게꾼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소. 아직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서 가르쳐 주십시오.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당신은 백성들을 구하러 다닐 때가 아니란 말이오. 어서 자신의 위급함부터 깨달으란 말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 그렇다면 알려드리지요. 얼마 뒤 이곳에 물난리가 날 것인즉 당신의 생명이 위태롭단 말이오. 그러니 남들 걱정만 하지 말고 자신의 안전을 강구하란 말이오. 아니, 저는 내일 오시에나 터질 줄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자시와 오시는 서로 상충하는 법이요. 내일 오시에도 물이 들어오겠지만 오늘 자정에 먼저 일이 터진다는 것은 모르고 계시는군. 그는 이렇게 말하더니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토종은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의 오산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몰랐었구나. 토정이 이렇게 개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와 함께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무서운 기세로 퍼붓듯이 내렸지요. 그의 말대로 집 앞 전답이 땅속으로 푹 꺼지며 금세 바다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집이며 사람들도 모두 물속에 잠겨버리고 말았지요. 하지만 토종 선생의 말을 믿고 밤중에 피신한 사람들은 모두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의 한 나루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 한 나루의 가운데에는 우뚝 솟은 바위가 있고 그 주위에 많은 바위가 솟아 있습니다. 이 바위는 예전 이곳이 마을이었을 때 큰 부잣집에 장독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영웅바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임진 외란 때 수천의 군사를 거느린 왜군이 한나루를 건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루 저편 기슭에서 몸집이 큰 장수 하나가
여러 군사들을 거느리고 물을 건너오는 것이 보였지요. 겁을 먹은 적장이 자세히 살펴보니 그들은 배도 타지 않고 그냥 걸어서 물을 건너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조선에는 무서운 장수가 많구나. 그래서 맞서 싸울까 어쩔까 적장이 망설이고 있었는데 곁에 있던 적의 부장이 말했습니다. 장군, 물을 건너오고 있는 군사들의 모습 또한 너무도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사는 그동안의 행군에 몹시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저들과 일전을 겨룬다는 것은 무모한 일인 줄 아뢰옵니다. 은근히 겁을 먹고 있던 적장은 부장의 건의대로 전군에게 퇴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리하여 조선군은 화를 면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때 물을 건너오던 장수와 군졸들은 사실 사람이 아니라 한나루 가운데 우스뚝 솟아있는 영웅 바위였던 것이었습니다. 바위가 달빛을 받아 장수의 모습으로 비춰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 뒤부터 사람들은 이 바위를 영웅 바위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등산의 울음소리. 옛날에 어느 해 가뭄이 계속되어 백성들의 생활이 이만저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벌써 며칠째 이리 떼약볕만 내리쬐는지 모르겠군. 비가 오지 않으니 올해 농사를 다 망쳤군. 지금 농사 걱정하게 생겼는가? 당장 먹을 물도 없다네. 저수지의 물도 바닥이 나고 논밭은 쩍쩍 갈라져 흉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원망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사람들이 모여 가뭄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바람 소리 같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그날은 강한 햇볕만 내리쬐 뿐 비바람 한 점 없는 따가운 날씨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나 하늘은 여전히 파랬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뜻밖에도 무등산 쪽에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산이 울다니.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지요.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들더니 후두둑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온 몸이 비에 젖는 것도 아랑곳 않고 서로 얼싸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리 비가 올 것을 미리 알리려고 저 산이 그토록 울었나 보네. 사람들은 무등산의 신통력에 감탄했습니다. 실제로 신증 동국 여지 승람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날이 가물다가 비가 오려고 할 때나 오랫동안 비가 오다가 개려고 할 때에는 산이 우는데 그 소리가 수십 리까지 들린다. 피 흘린 고개. 경기도 시흥에 가면 피 흘린 고개라고 불리는 고개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신립 장군의 휘하 부대가 삼천병막골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적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지요. 왜군들도 피 흘린 고개에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었는데 쌍방이 서로 적정을 살피면서 공격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둠이라 적정을 알아볼 수가 없었지요. 이때 삼천병막골에 진을 친 신립 장군은
적의 동태를 살필 궁리를 하고 있었지만 묘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 군사의 아내가 자진하여 신립 장군 앞에 나서서 말하였지요. 장군님, 제가 한번 적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장군은 반가워하면서도 나선 인물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임에 놀랐습니다. 아니, 넌 여자가 아니냐? 무슨 묘안인지 어서 말해보라. 적진을 공격하려면 적군들이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공격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그러나 그것을 어찌 알 수 있단 말인가? 저에게 꾀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자다귀야 자다귀야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면 저쪽 병사들이 모두 잠들었다는 것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오십시오. 그러나 자다귀가 아니고 더 자기야 하는 소리가 들려오거든 그대로 이 자리를 지키십시오. 신립 장군이 말할 사이도 없이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쏜살같이 적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적진 깊숙이 들어갔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곳 병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지요. 자다귀야, 더 자귀야, 자다귀야, 더 자귀야. 한두 번 되풀이하여 큰 소리를 질렀을 때 왜군 병사가 나타나서 그 여인을 붙잡았습니다. 어디 사는 사람인데 이 밤중에 누구를 찾소? 여인은 태연하게 말하였지요. 사실 아들 형제가 있습니다. 큰 놈 이름은 자닥이고 둘째는 더자기인데 두 놈이 다 전쟁터로 끌려가 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천 병막골 진터에 가서 찾아도 아들놈이 없어서 이번엔 여기 와서 찾는 것입니다. 여인은 악을 쓰며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렇게 되자 왜군 병사는 부인의 입을 막았지요. 이것 봐요. 모두들 피곤하여 자고 있는데 소리치지 마시오. 우리 군사 중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어서 저리 가시오. 나도 좀 잠을 잡시다. 왜군 병사는 여인을 내몰았습니다. 이에 여인은 속으로 웃음을 터뜨리며 돌아섰지요. 그러더니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다귀야, 자다귀야. 이번에는 큰 아들 이름이라던 자다귀야만 계속 외쳐대었지요. 이윽고 그녀가 외치는 소리가 신립 장군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신립 장군의 군사들은 일제히 기습을 감행하여 이 곡의 왜적들을 아주 쉽게 섬멸해 버릴 수가 있었지요. 이 싸움에서 얼마나 많은 적을 죽였는지 그때 흘린 피가 고갯마루의 냇물을 이루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이후로 이 곡의 이름을 피 흘린 고개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금과 빵과 아버지. 옛날 어느 나라에 세 공주를 둔 임금이 살았습니다. 임금은 세 공주 가운데 막내 공주를 가장 예뻐하였지요. 그래서 첫째와 둘째 공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늘 꿍꿍이를 짰습니다. 셋째 공주가 실수나 잘못을 하지 않는지 눈에 불을 켜고 살피며 조금만 잘못을 하여도 나쁜 소문을 퍼뜨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은 두 공주가 퍼뜨린 소문을 듣고 셋째 공주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세 딸을 불러놓고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물었지요. 먼저 첫째 공주에게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늘처럼 아버지를 사랑하며 섬깁니다. 첫째 공주의 대답이 무척 마음에 든 임금님이 둘째 공주에게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제 목숨처럼 아버지를 소중히 여깁니다. 임금님은 둘째 공주의 대답도 마음에 들었지요. 마지막으로 셋째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소금과 빵처럼 생각해요. 셋째 공주의 대답에 아버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아니, 나를 겨우 가난한 사람들의 식탁에나 오르는 소금과 빵으로 생각한단 말인가? 임금은 무척 화를 내며 셋째 공주를 숲으로 쫓아내었습니다. 숲에 버려진 셋째 공주는 너무나 슬펐지요. 아버지는 왜 내 마음을 모르실까? 셋째 공주는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사는 성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에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성은 보이지 않았고 셋째 공주의 눈에서 눈물이 그치질 않았지요. 그때 갑자기 나무 아래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 공주가 버려진 숲에 다른 나라의 임금이 사냥을 하고 있었지요. 개가 미친 듯 짖으며 나무 위를 보자 말을 타고 따라온 다른 나라의 임금님도 나무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리 내려와 나와 함께 내 성으로 갑시다. 임금은 공주를 가엾게 여겨 성으로 데려가 맛있는 음식도 주고 깨끗한 옷도 주었지요. 임금의 따뜻한 마음의 공주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임금은 공주가 얼굴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무척 예쁘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성에 머물라고 하였지요. 얼마 뒤 공주를 사랑하게 된 임금은 공주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잡히자 임금은 이웃에 있는 7나라의 초대장을 보냈지요. 물론 셋째 공주의 아버지와 두 언니에게도 초대장이 갔습니다. 마침내 결혼식 날 아버지와 두 언니도 결혼식에 왔지만 셋째 공주를 알아보지 못하였지요. 숲속에서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자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초대된 사람들을 위해 마련한 음식에는 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셋째 공주의 아버지는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사실이 못마땅하였지요. 이 잔치에는 가장 중요한 2가지가 빠졌군요. 가장 중요한 2가지요? 그것이 무언가요? 이제 왕비가 된 셋째 공주가 물었습니다. 아니, 왕비님이 그것도 모르시나요? 그것은 소금과 빵이지요. 맞아요. 소금과 빵이 무척이나 중요하지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를 소금과 빵과 같다고 말했다가 집에서 쫓겨났답니다. 셋째 공주의 말에 아버지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입이 벌어졌습니다. 조금 뒤 정신을 차린 아버지는 딸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지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셋째 공주에게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소가 없어지는 웅덩이. 옛날에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마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을 거치지 않고는 한양으로 가지 못하였다는 말이지요. 특히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은 이 마을이 하나의 통과 의뢰였는데 여긴 하나의 전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이 마을 사람들은 원래 300m쯤 떨어진 마을에서 살고 있었지요. 마을 이름은 괴삿 마을이었는데 괴사터의 줄임말로 호랑이가 자주 출몰하여 호환을 입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괴산마을 근처에는 쇠둠 벙소라는 곳이 있었지요. 어느 날 소 근처에 메어두었던 황소가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나서서 찾아보았지만 황소를 찾을 수는 없었지요. 그런데 얼마 뒤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아이가 쇠둔벙소 근처에 소를 메어놓고 동무들과 놀고 있는 사이에 이번에도 소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지요. 그래서 마을에서는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호랑이가 나타난 것이라면 소를 해친 흔적이라도 남아있어야 할 텐데 아무런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참으로 회개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지요. 결국 미끼를 던지기로 한 마을 사람들은 날을 정해 송아지 한 마리를 쇠둔벙소 근처에 메어놓고 먼 발치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별 다른 조짐이 보이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이 막 철수하려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쇠둔벙소에 갑자기 물결이 이더니 커다란 이무기가 하늘로 솟구치는 것이었지요. 그러더니 순식간에 송아지를 휘감고는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함께 보지 않았다면 서로가 믿기 힘든 그런 광경이었지요. 송아지는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하고 물속으로 사라졌고 이내 쇠둔벙소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잔잔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대책을 논의하였으나 뾰족한 수가 없었지요. 워낙 커다란 이무기인지라 누구도 나서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청년 가운데 한 사람이 의견을 내었습니다. 이참에 소의 물을 다 퍼버리면 어떨까요? 의견이야 좋았지만 선뜻 누구도 그러자고 동조하는 이가 없었지요. 영물 같은 이무기에게 무슨 변을 당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있는다고 다른 수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결국 날을 잡아 물을 퍼내기로 하였지요. 물을 푸기로 한 날 마을 사람들은 하늘에 재를 올리고 물길을 막고 난 뒤 소의 물을 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멈칫멈칫하던 사람들도 일단 일이 시작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신명나게 물푸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의 바닥이 보일 때까지도 소에는 이무기 흔적이 보이지 않았지요. 마침내 물이 다 말랐는데도 이무기는커녕 피라미 한 마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 다음부터 일어났지요. 물을 다 퍼버린 다음 날부터 마을에 있는 가축들은 밤만 되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축을 지킨다며 밤을 새던 사람이 변을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알고 보니 호랑이의 짓이었지요.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할 날을 기다리던 이무기는 이 마을을 지키던 수호신이었습니다. 이무기 때문에 호랑이가 마을을 넘보지 못하였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무기를 쫓아버리는 바람에 호랑이가 나타나 피해를 입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호랑이를 피하여 지금의 마을로 옮긴 마을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무기를 달래는 죄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양길이었습니다.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는 선비들은 반드시 이곳을 지나야 하는데 호랑이가 두려워 과거를 보러 가지 못하였던 것이었지요. 산길을 가지 않으려면 고개를 넘으면 되는데 이 고개는 커다란 바위가 가로막고 있어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이무기의 혼을 달래며 호랑이를 막아달라 기원하던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 채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쳤습니다. 그러더니 놀랍게도 고갯길 바위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지요. 그때부터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은 이 구멍을 지나 한양으로 갔다고 합니다. 산을 찾아 떠난 신하들. 중국 초나라 위왕이 장자를 부르러
대부 두 사람을 보내었지요. 그러나 장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듣기로 초나라에 신령스런 거북이 있는데 죽은 지 이미 3,000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임금은 그것을 비단으로 싸서 보관하고 있다는데 당신이 거북이라면 죽어 뼈만 남아 존귀하게 되고 싶겠소? 아님 살아서 진흙 속에 꼬리를 끌고 다니고 싶겠소? 이 말을 들은 위왕은 며칠 동안 낙담을 하여 정사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위왕은 세수를 하려다가 깜짝 놀랐지요. 신하들이 달려와 보니 세수 대야에 마치 산수화처럼 은은하게 그림자가 비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세수 대야에 비친 모습은 봉우리가 8개인 산이었습니다. 위왕은 그 산을 찾으라고 어명을 내렸지요. 위왕의 명을 받은 신하들은 직관 수십 명을 뽑아 세수 대야에서 본 그림을 지니고 천하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림과 같은 산은 찾을 수가 없었지요. 수십 년이 지나고 이미 직관들은 백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부분 병들거나 죽고 남은 이는 단 3명뿐이었지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남은 삶이 많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위왕이 지금도 살아계시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마지막 힘을 썼지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찾은 곳은 마한의 남쪽 끝이었습니다. 지금의 고흥이지요. 바다가 보이는 고흥 반도를 지나면서 그들은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날도 날이 저물어 가까운 인가를 찾아 하룻밤 신세를 졌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았지만 지나가는 늙은이들을 홀대하지는 않았지요.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지난 일들을 회상하는 그들에게 집 주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장사 손매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다음 날 집 주인을 따라 나선 그들의 눈에 비친 장사 손매는 영락없이 그림 속 산이었지요. 서둘러 초나라로 돌아간 그들을 위왕은 성대한 잔치를 열어 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던 위왕은 신하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배를 타고 마한 땅으로 갔습니다. 세수 대야에 비친 것과 똑같은 산을 보게 된 위왕은 8개의 그림자가 보였다 하여 파령산이라 이름 지어주었지요. 배를 타고 초나라로 돌아가는 위왕의 머릿속에는 파령산 자락에 사는 촐로가 해준 이야기가 너무도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수천 년 전 황제와 치우가 다투던 시절 지금의 금강산 근처에 알천이라는 장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이 세다고 아나무인이었던 그는 무고한 시민들을 괴롭히다가 그만 산신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지요. 산신은 그 장사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 안에 이곳에 12,000 봉우리를 쌓으면 용서해 주겠노라. 다만 산을 옮길 때 부정한 사람이 봐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장사는 낮에 잠을 자고 밤에 몰래 산을 옮기는데 보름도 안 되어 1만 개 가까운 봉우리를 옮겼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산을 옮기다 보니 점차 옮길 산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과는 달리 낮에도 이리저리 바삐 뛰어다녔지요. 산신과 약속한 한 달에 딱 하루를 남겨둔 어느 날 장사가 만든 봉우리는 12,000 봉에 딱 하나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장사는 해가 지기 전에 마지막 봉우리를 옮기기 위하여 한 걸음의 남쪽 끝까지 달려왔지요. 그런데 너무 무리를 해서 뛰려다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넘어지면서 두 손을 짚은 것이
지금 고흥 파령산이고 무릎을 짚은 곳은 순천 하사의 마을입니다. 또한 멀리 뛰어오르려 너무 힘을 주었는지 순천 풍덕마을 뒷산에는 당시 장사의 발자국이 바위 위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를 그르치게 된 장사는 산 봉우리를 등에 메고 서둘러 금강산으로 향하였지요. 그런데 그 순간 아이를 임신한 여자가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산이 걸어간다. 그 바람에 장사는 이를 그르친 것을 알고 그 자리에 산을 내팽개치고 금강산으로 돌아갔지요. 장사가 들고 가다 놓은 것이 지금의 삼산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한 봉우리였는데 끈으로 묶어 어깨에 메고 가다 보니 새 봉우리처럼 된 것이지요. 삼산의 봉우리 중 제일 작은 것이 약간 허물어져 있는데 그건 삼산을 내팽개치고 서둘러 금강산으로 돌아가던 장사의 팔꿈치에 채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인에게 첫눈에 반한 디오. 옛날 어느 마을에 딸을 키우며 사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딸이 무척 아름다워 시집갈 나이가 되자 마을 청년들이 앞다투어 청혼을 하였지요. 할머니는 훌륭한 사람을 딸의 신랑으로 맞아들이고 싶었습니다. 한편 이웃 마을에 디오라는 젊은이가 살았지요. 착하고 성실한 디오는 늘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 쉬는 시간이 되면 하늘의 여신처럼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하는 상상을 하며 혼자 웃곤 하였지요. 하루는 디오가 숲속 호숫가에 누워 아름다운 신부와 결혼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디오와 신부는 꽃 향기가 가득한 들판에서 아름다운 새들의 지저귀를 듣고 있었지요. 나에게 힘을 빌려주면 당신의 꿈을 이루게 해주겠소. 그때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에 디오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소리는 호수 밑에서 들려왔지요. 누구냐? 나는 악마요. 나를 살려주시오. 나쁜 사람들이 나를 호수 바닥에 가라앉혔소. 사실 악마를 호수 바닥에 넣은 사람은 할머니와 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악마가 모습을 바꾸고 외동딸과 결혼하고 싶다고 할머니를 찾아갔지요. 하지만 할머니와 외동딸은 악마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악마의 손 발을 묶고 커다란 돌을 달아 호수에 버렸습니다. 디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지요. 싫어.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마는 살려줄 수 없어. 아니요.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나쁜 악마가 아니요. 그 증거로 나를 구해주면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주겠소. 디오는 마음이 흔들려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 자신의 바람을 말하였지요. 악마는 그런 것은 식은 죽 먹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오가 손목에 차고 있는 염주를 풀어 3번만 호수 물을 치면 자신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디오가 악마의 말대로 하자 물속에서 불쑥 악마가 나타났지요.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겠소. 나를 따라오시오. 악마는 디오를 할머니가 사는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당신이 꿈에서 본 아름다운 여자이지요? 디오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디오가 꿈속에서 본 바로 그 여자였지요. 디오는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서두르면 도망갈지도 모르오. 처녀가 배앓이를 하면 가시오. 나중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하겠소. 악마는 외동딸이 입을 벌릴 때 자기가 뱃속으로 뛰어들어 배를 아프게 할 테니 그때 나타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외동딸에게 입을 벌리게 하고 어서 나와라고 말하시오. 그럼
내가 뱃속에서 튀어나올 테니. 디오는 외동딸을 아프게 한다는 말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내 말대로만 하시오. 그렇게 하면 외동딸이 당신을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결혼하자고 할 테니. 하지만 악마의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악마는 디오와 외동딸을 결혼시켜 입이 3개 있는 아이를 12명쯤 낳게 할 생각이었지요. 자신을 호수에 버린 할머니와 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마침 외동딸이 하품을 하였지요. 악마는 재빨리 입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외동딸이 배가 아프다며 대굴대굴 굴렀지요.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 할머니는 아파하는 딸이 안타까웠지만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디오는 이 모습을 몰래 지켜보다 외동딸 앞으로 나갔지요. 제가 병을 고치면 이 아름다운 아가씨와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할머니는 흔쾌히 좋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멋지고 늠름한 디오의 모습도 마음에 들었지요. 디오는 딸의 입속을 대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서 나가. 너무 아파하는 외동딸의 모습 때문인지 디오의 목소리는 외동딸을 걱정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디오의 소리에 외동딸 뱃속에 있던 악마가 밖으로 튀어나왔지요. 그러자 할머니와 딸이 깜짝 놀라며 악마에게 어떻게 호수 바닥에서 나왔냐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악마가 내 딸을 빼앗아 가려고 했어요. 어서 잡아요. 안 그럼 다른 사람들도 괴롭힐 거요. 할머니는 재빨리 염주를 가져와 악마의 목에 걸었습니다. 염주 덕분에 악마는 꼼짝없이 붙잡혔지요. 디오는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 악마의 꿰매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을 속인 악마가 더 나쁘지요. 제 병도 나았고 악마도 붙잡았으니 다행이에요. 사실 할머니와 딸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악마를 묶어 호수에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디오가 악마를 구해준 것이었지요. 그런데도 늘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할머니와 아가씨는 디오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디오는 아름다운 외동딸의 마음씨에 더 깊은 사랑을 느꼈지요. 디오는 할머니와 외동딸을 도와 악마를 꽁꽁 묶어 지난번보다 더 무거운 돌을 매달아 호수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뒤로 디오와 딸은 결혼식을 올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